반갑습니다. 오늘은 대전에 있는 동춘당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 동춘당 하면 생각나시는 혹시 생각이세요? 송준길 선생님. 아, 송준길 선생님. 맞습니다. 송준길. 우리 선생님, 동춘당 하면 생각나는 김호연재. 김호연재. 김호연재는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의, 그러니까 김호연재 시 증조부가 여기 계신 동춘당. 공부 많이 하셨네. 이따 얘기했지. 김호연재 친정은 아마 대표님 홍성 네, 오두리. 그쪽. 홍성. 근데 그 멀리서 이쪽으로 시집 오셔서 이따 잠깐 얘기하게 되면 하고, 우선은 뭐 대덕, 뭐 해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송촌 옛날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고, 그 대전 해덕하면 유명한 게 은진송 씨. 오늘 와 계신 동춘당 송준길 선생이 살았던, 송씨들이 살았던 곳이 이제 송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면 역사적으로 17세기죠. 이 동춘당 선생이, 송준길 선생이 태어난 게 1606년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춘당 송준길 하면 뭐 항상 늘 짝으로 붙어 다니는 아주 유명한 우암 송씨. 네. 같은 은진송 씨. 그래서 역사적으로 양송 둘을 합쳐서 양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그 은진송 씨 송시열, 특히 그분 얘기가 오늘날까지도 역사적으로 근대 이후 현재까지도 역사 사관 이런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분이고, 우선 우암이 더 유명해요. 동춘당 여기 와 있는 보다. 그래서 한 살 차입니다. 이분이 1606년, 송시열이, 우암 송시열 선생이 1607년. 딱 한 살 차인데 공부를 같은 선생한테 하셔요. 혹시 아시나? 논산에 계신. 사계 김장생. 그분한테 공부를 하셨는데 두 분이 공부를 잘했나 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분이고, 동춘당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당대에는 벼슬이 이제 막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벼슬이라는 게 오늘날만 만약 넙죽 뭐 장관 차관 뭐 임명하면 넙죽 가는 게 아니라 거의 임명하면 안 가서, 특히 여기 동춘당 선생도 실제 오늘날 공무원으로 가서 봉직하시고 한 것보다는 이런 해독 쪽에서 주로 후학들 가르치고, 우암도 마찬가지고 사계 김장생도 마찬가지고, 주로 이제 옛날 학자들이 정치에 개입을 하는데, 실제 나가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그 제자들이 관직에 나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인데, 워낙 그 사계 김장생 제자분들이 지금 우암, 동춘당 이런 막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 17세기 이후 의 조선 정치사를 이끌었던 분들은 오늘 와 있는 동춘당, 또 우암 송시열계 분들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 이유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조선조 왕실의 이제 관직에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계 김장생이라는 분이 이제 중요한데 16세기 중반에 태어나서 17세기 두 분 우암도 배우고 동춘단도 사계한테 배웠으니까 직접 1630년까지 생존해 계시니까 사계 선생이 굉장히 독특한 분입니다. 이 김장생이라는 분이 생각이 그 사신 시기가 그 조선조가 유학 성리학으로 이제 시작한 나라지만 중간에 이제 조선조가 한 100년, 150년 가면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약간 기강이 흐트러지기 시작한 그러다가 임진난이 1592년도에 발생했고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지만은 전쟁이 일어나면 뭐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뭐 사회가 혼란해지고 뭐 공무원도 다 혼란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몇십 년 만에 이제 여기 이분들이 주로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런 시대를 거치면서 옛날 선비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뭔가 이게 흐트러진 사회가 질서와 이게 뭐가 좀 잡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 그거를 이제 소위 그 사상적 철학적 근거로 잡은 게 예라고 하는 이제 인의 예지신 뭐 이렇게 할 적에 예 6.25예에서 중경시기는 예 그걸 중시하는 데서 예학 같이 해볼까요? 예학 네, 예학에 말하자면 김장선 선생이 공부를 중국 거 뭐 여러 가지 우리 조선의 사회 윤리 이런 여러 가지 예의에 대해서 집대성을 합니다. 그게 예학이야. 같이 합시다. 예학. 그걸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17세기 이런 분들인데 이제 김장생 선생이 배운 선생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율곡이 성훈 이런 분들이 이제 기호 지역에 산다 해서 기호학파라고 해요. 기호학파의 적통을 이은 분이 이제 사계 김장생 거기에 이제 또 이어받은 게 우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 특히 일제를 거치면서 굉장히 비판받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뭘다 요즘도 마찬가지. 요즘도 정당이 막 문제가 많은데 옛날에 이제 너무 조선이 망한 건 뭐 때문에 망했다고 했죠? 당제. 이 퇴계 이황 율곡 이 주장하는 철학의 배경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기호학파는 시작이 율곡 2이야. 우리가 이제 뭐 확대해서 가면 뭐 실용주의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게 기호학파의 특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돼서 내려온 게 이제 특히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아주 예학이 주류 사상이 됩니다. 일제 식민사관 이런 분들이 많이 당쟁을 비판했지만 그 당시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선비들이 나라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편하게 사느냐의 이념적인 주제가 예라고 본 거예요. 특히 이제 전쟁이 나면서 국가기강도 무너지고 사회기강도 무너지고 해서 말하자면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자면 뭐 에티켓 이런 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 이러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암 송시열, 오늘 와 계신 동춘당 뭐 그 정도로 이제 대략 정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 와 계신 이제 동춘당은 우암에 비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예학의 대가고 철학적으로 그러는데 정치적으로는 좀 우암 선생에 비해서는 온건파 같아요. 그러니까 우암 선생은 조선조 역사서는 다 왕조실록에 다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뭐 3,000번 이상 등장한다요 우암 선생은.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모든 우암 생존시나 돌아가시고 난 뒤나 우암 얘기가 안 들먹거려지는 데가 없을 정도로
생존 때도 말하자면 정당 간에 그러니까 이제 동인, 서인 이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이제 율곡이 선조 때 그런 당쟁이 처음에는 동쪽 사는 사람, 서쪽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기호학판적으로 서쪽인데 서인인데 그래서 우암성시라면 서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최고. 말해 오늘 아침 당수야. 그런 당수를 할 적에 동충당 선생은 그렇게 막 정치적으로 당파 이런데 그냥 극렬하게 싸움하고 하는 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춘당 선생 얘기로 들어가면 이분 호가 동춘이요, 동춘당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교 유학인 뭐 이런 착한 동춘이라는 게 늘 저 사람 봄바람 같이 참 온화하고 부드럽다 뭐 이런, 그죠? 어떻게 생각하셔? 좀 사람이 강성인 게 좋아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게 좋아요? 보통은 여성도 되게. 그래서 아마 저렇게 호 자체를 내세운 거로 봐서는 인품 자체가 그렇게 과격하거나 뭐 그런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호를 봐서 성격이 좀 온화한 편이고, 이제 서인이 당이 이제 막 뭐 몇십 년 동안 싸우면서 이제 딱 분열될 적에 이제 서인도 노론, 소론, 노론은 좀 많이 잡수고 뭐 나중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더 큰 당의 의미를 변질된 소론은 젊은 사람 중심. 그렇게 근데 노론은 강경파입니다. 그럴 적에 아까 얼핏 얘기했더라도 우암 선생은 노론의 강경파. 근데 여러 기록들을 보면 같은 한 살 차고 1606년으로 동춘당 선생이 1606년생, 우암 송시열이 1607년이니까 그런데 먼 친척인데 여기 동춘당 선생이 삼순빨이야. 13, 13춘가 삼순빨이고 그 우암이 한 살 졌고, 그런데 또 조모 할머니 때에서는 또 이 복잡해요. 서로 옛날엔 결혼 관계가.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또 뭐 그 할머니 쪽으로 따지면 또 뭐 우암이 형이란데요. 그래서 뭐 그 좀 복잡한데 한 살 차고 삼촌이요, 우암이. 그래서 이제 오늘 와 있는 저 건물이 동춘당이라는 것이 유명한 보물 건물인데, 저 호를 저렇게 현판에 써준 건 우암이 써주신 거예요. 동춘당이 죽기는 먼저 죽어요. 1672년인가요? 그리고 우암 송시열은 17년을 더 살아. 근데 이분은 제명대로 뭐 올해는 못 살았지만 제명대로 살다 죽으셨고, 그 유명한 얘기지만 우암 어떻게 돌아가시죠? 사약 받고 죽습니다. 80세 3세인가 아주 비운의 인물이죠. 그 세상을 주름잡던 우암이 돌아가실 적에는 원래 대신은 사약으로 주직이지 않는데 숙종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압송 중에 정읍에서 사약받고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아주 비운으로 죽죠. 그랬다가 나중에 다 복원되지만, 그래서 아무튼 동춘당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후에 우암이 정치적으로 복잡합니다. 예속 논쟁이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로 치면 사람이 돌아가시면 상복 입어야 하잖아요. 요즘은 뭐 3일상 일주일, 뭐 요즘은 불교식으로 49제도 안 지내고 요즘은 1년상도 안 지내는 사람 많죠. 3년상도 요즘 안 치러. 그럼 다 쫓겨나.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은 송시열 이쪽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왕이 있지만 조선의 나라는 왕보다는 신하, 말하자면 오늘날 치면 관료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보면은 좋다고도 볼 수 있지만 왕조 시대에서 보면 극명하게 생각이 다른. 그래서 예를 주장하는 것은 예의 핵심에는 평민들이 하는 예나 사대부가 하는 예나 왕의 예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한 게 효종 때에 우리 먼저 갔던 그 직산향교의 뒷방에서 태어난 게 이제 조원창 부인 되시는 분이 효종 어머니의 계비인데 그분이 오래 살았어요. 그 말썽을 일으킨 거야. 그분이 예성 논쟁의 핵심적입니다. 인조의 계비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오래 살았어. 그래서 옛날 예법에는 계목은 생목은 그럼 자식이 죽으면 어떻게 했느냐? 일반인들은 사대부들은 1년간 상복을 입었대요. 1년간.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말하자면은 조금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장자가 죽으면 뭐 3년이고 차남이 죽으면 그 자기 손이죠. 아들이 죽으면 막가에도 1년. 그래서 그게 맞다 틀리다 해가지고 이제 우암 송시열 계열에서 들고 나온 건 효종이 돌아가셨을 적에 현종 원년이죠. 들어갔을 적에 이제 예송 논쟁이 붙는데 그때 이제 상복 있는 거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아까 얘기한 예학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암 이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잘 아신 대로 효종이 복림대군이잖아요. 청나라에 우리나라가 청아티 망해가지고 중국에 가가지고 너무 중국물 많이 먹은 게 소현세자고 그래서 소현이 저 비사에 나오는 거로는 뭐 벼루에 맞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원래 적통은 소현세자로 내려가야 문제가 없는 건데 이제 동생되는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거예요. 그 효종이 죽으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차남이니까 1년이 맞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파에서 그게 이제 남인입니다. 같이 해보니까 남인들은 이제 왕 쪽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둘째 차남이지만 왕이니까 무슨 소리냐 3년을 입어야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장장 15년 동안 1, 2차에 걸쳐서 예속 논쟁이 발생하는데 그 뿌리는 아까 얘기한 사기 김장생의 예학 그 다음에 그 정치적인 투쟁의 방향에서 보면 생각이 다른 거야. 우암 송시열이나 기와학파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신권이라고 할까 이런 자기들 사림 중심이었다면 이걸 공격하는 입장에서 왕을 업고 왕권 쪽에 섰던 사람들. 근데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날로 평가를 보면 남인들 생각이 더 현실적이라도 볼 수도 있고 해석에 따라서는 남인이 윤선도 그 유명한 허적 또 윤휴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극렬히 싸워서 두 번째 예속 논쟁에서는 져가지고 우암 송시열이 귀향을 간 곳이 경주 밑에 있는 장기라는 곳으로 귀향을 그러니까 유배가 있는 시절에 동춘당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몇 년 후에 유배지에서 요걸 써서 보낸 거예요. 그거 설명하도록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에 있는 경주 지역에 있는 장기 유배지에서 동춘당이라는 호를 썼는데 저게 이제 굉장히 많은 얘기거리가 있는 거예요. 저게 뭔 소리냐면 역사에 알려진 거하고는 많이 해석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효종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대표적으로 효종하면 어떻게 막 뭐 있잖아. 효종, 효종. 아까 중국 얘기했어. 청나라한테 잡혀갔었어. 둘이 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었어? 가슴 속에. 이거는 남자라면 우리 이거 본받아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 그렇게 먹히고 내가 스스로 몸을 닦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일본을 치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당하기 때문에 이 복림의 효종으로 왕이 된 사람은 청을 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북벌이라고 합니다. 같이 해. 북벌. 북벌. 대단한 생각이죠. 왕자 정도니까 그 정도 생각을 한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청한테 잡혀가서 내가 볼모로 잡혀갔지만 겪어보니까 청 정도는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정치적으로 이유가 좀 있어요. 명청 교체기에 명나라가 이제 망하고 청이 됐는데 명나라가 남쪽이 주류 세력인데 오늘날 베트남 이쪽 밑에 쪽, 청은 북쪽이고,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명 쪽이 다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쪽을 치면 남쪽과 같이 협력해서 치면 조선이 청을 먹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효종은. 그런데 불행히도 조선의 모든 선비는 한 사람도 저 어패가 있지만 한 사람 빼고 전부 이 효종의 생각에 동조를 안 했어요. 문제는 왜? 자기가 당해보지 않았고 그런데 유독 윤휴, 아까 남인의 거두인 윤휴라는 사람만 북벌론자에 찬성했어요. 그래서 왕이 효종 때 시작해서 일찍 죽어요. 10년 만. 그 다음에 옛날에는 40년 숙종했으니까 그 다음에 현종도 죽어요. 그 숙종이 됐을 적에도 윤휴가 발탁돼서 주장한 게 북벌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배우기는 송시열이 우암 송시열이 북벌의 1인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자세히 공부해 보면 꼭 그렇지만 않다. 뭐 이장소 와서 이런 얘기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런데 왜 이제 우암하면 북벌 이런 이미지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냐 하면 그거는 약간 근거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간 생각은 다르지만 효종은 실질적으로 군사력으로 중국 청을 정벌하자는 뜻이고, 저 우암은 이겁니다. 명나라가 임진을 한 때 우리를 정말 도와줘서 초토화될 판인데 명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조선 땅 자체가 명나라의 은혜를 엄청 입었기 때문에 청나라 시대가 됐지만 무슨 소리냐, 명이 진짜다, 명나라가. 그래서 이 사람 이런 걸 숙명이라고 하지. 숙명, 반청. 청나라 시대가 됐는데 우리도 병자호란때 무릎 꿇고 됐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 그 이유는 예를 모르는 놈들이거든요. 변발하고 떼놈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도 떼놈 하는 게 송시열 이런 사람 영향이야. 세상은 밖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강희정 이런 사람. 청나라 황제도 똑똑합니다. 그런데도 인정을 끝까지 안 한 거요. 거기 핵심적인 얘기는 우암 송시열이나 동충단 선생은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공자, 맹자, 주자라는 분이 이거라는 거야. 특히 주후이라는 분이 송나라 시대에 아주 유학을 집대성한 분인데, 주후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조선조 중국 통틀어서 명나라 망했으니까 이게 이제 도통이 우리나라로 왔는데, 주자의 성리학을 이은 게 조선이기 때문에 명나라 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화라는 거예요. 청나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중국 적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굉장히 대단한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하는 게 명을 살려내자 하는 거랑
효종이 청취자는 거랑 뭐 목표는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용에 보면 효종이 아무도 대신들이 말 안 들으니까 이 우암을 불러요. 불러서 독대라는 게 없는데 조선 왕조 시대에서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기록은 우암이 남겼는데 보니까 적극적으로 청나라를 공격하는 데 적극 찬성하지 않아요. 우암이. 그러나 말하자면 반청 이거 확실하고 그 다음에 숙명 그게 그 유명한 화양동 서원 들어봤을 거예요. 같이 봐. 화양동 서원. 거기에 충북 괴산에 화양동 서원을 세워놓고 명나라 시대를 다시 재건하자. 우리 임금보다도 그렇게 생각해서 화양동 서원에 모시고 있는 분이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의종하고 신종 두 분의 사당이 거기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래서 만동묘라는 걸 짓고 사당 이름이 거기서 해서 화양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말인데 여기 동춘당이라는 그 간판에 보면 화양동주라고 써 있어요. 화양동주. 이 얘기는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큰 게 명나라가 망한 시대에 청나라 시대에 그 우암이라는 사람이 그 숙명 그러니까 반청이죠 하는 차원의 이름을 이 간판에 써가지고 화양동주가 썼다 이렇게 쓴 거는 오늘날로 치면은 정권이 바뀌어서 뭐 노무현 대통령 시대 끝났는데 노무현 전후를 쓴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야. 그만큼 우암이나 동춘당은 예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고 그런 세계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했다. 그래서 이름이 화양동주. 그래서 이게 우암이 쓴 걸 아는 거예요. 사실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동춘당 건물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떤 동춘당이라는 그 인물이 훌륭하고 온화한 분이 있지만 드러내놓고는 안 했지만 어떤 그 예학, 예의 정신 이런 것은 투철한 분이었다. 동춘당이. 그것이 서로 우암 선생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서로 상소문 올리고 하는 데는 거의 의견이 같습니다. 근데 단 하나 동춘당 선생이 온화하고 착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윤휴라는 분이 예송논쟁에서 같은 서인 계열 우리 쪽 계열인데 요즘도 그렇잖아. 우리 쪽 계열인데 남인 편을 듭니다. 윤선도 말이 맞다. 그러니까 막 열받을 거 아니야. 우암이 여기도 그렇고 열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서로 귀양 가고 막 유배되고 해서 우암은 초기에는 윤유랑 친했어요. 나이는 10살 밑에가 윤유인데 나중에는 윤유 죽일놈 막 이렇게 할 적에 여기 동춘당 선생은 아이고 뭐 그렇게 학문적으로 다툴 정도지만 뭐 이렇게 죽이는 것까지는 동조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남인 쪽에서도 굉장히 실록에 보면 동춘당 선생은 좋게 얘기합니다. 나쁘게 얘기를 안 해. 그런 거로 봐서 오늘날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온화하고 나쁘게 하면 양다리 뭐 이런 분이고 우암은 확실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왕이고 뭐고 자기 생각이 틀리면 그냥 밀어붙이면 그래서 귀양 가고 나중에 사양 먹고 죽습니다. 대단한. 그래서 오늘날 선비들이나 나 같은 이런 공부하고 한 군자들은 이 생각이 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의 분명한 사상적 공부한 배경에 이제 주의 사상을 최고다. 주의가 공자, 맹자가 뭐 중용, 대학 이런 걸 해석을 주의가 했는데 그 해석이 한자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 게 이분들이야.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야. 교주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교주적이죠. 그에 비해서 가끔 우리 조선조에도 아주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싹을 완전히 죽인 게 또 반대로 이 사람들이야. 그게 아까 대표적으로 윤휴야. 그분이 예송낸쟁의 그것도 문제가 됐지만 송시열이 그렇게 중요시하는 주자를 윤휴가 뭔 소리요? 왜 주자만 똑똑해? 나도 해석해 보니까 그 말이 이러이런 말은 내가 주의가 살았다 묻고 싶소. 이런 얘기를 쓰고 학문적으로 요늘로 치면 비판하고 논쟁이 붙는 거야. 그때부터 막 이제 여기서는 뭐 저런 이렇게 된 거야. 실질적으로 죽게 되는 이유는 주위에 대한 그 비판에서 시작되는 거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날 이렇게 볼 적에는 우암 송시라는 분이 얼마나 훌륭하냐면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면서도 뭐 수백 권의 유교 경전학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수많은 학자 중에 공자, 맹자 마냥 자자 붙는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누구 같아요? 그게 송자요, 우암이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우암 송시열이 그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한 게 제자들이 책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게 송자대전에 같이 송자대전. 그래서 정조대왕이 나중에 복권하고서 영조, 정조 이리 우암 송시열 내 뒤로는 아무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할 정도로 전무후무합니다. 우암 송시열은 전국 유명 서원 수십 개 이상에서 우암 송시열은 지금도 제사를 잡수고 있고 그 책도 다시 복원해서 여기 가면 우암 사적공원에 송자대전 어마어마한 책을 복원하고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정치인들은 그 닮아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서 했고. 근데 이제 동춘당 선생은 그만 못지않게 학자. 저 아내가 요 종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쪽에 머물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종택에 머물면서 동춘당에 오셔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토론도 하고. 근데 이분들 옛날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많이 정치에 나간 건 아니에요. 특징이 뭐냐 하면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뭐 이거 못 해먹을 지경. 왜냐하면 이 임명하면 거의 20번 중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냥 골치 아픈 거지. 왕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신들이 선비들이 덥석덥석 와서 같이 정치하고 해야 되는데 거의 오질 않아요. 그럼에도 우암이나 동춘당 하면 최고요. 이거 그냥 벼슬이 뭐 엄청 많은데 실제 근무 기간은 별로 없어요. 정이품 좌참찬 벼슬까지 가는데 한 끝이 늘 우암보다 적어. 그래서 얼마나 두 분이 조금만 더 이제 얘기하고 저 우암하고 동춘당 선생가 한 살 차인데 어떻게 하다가 여기를 우암하고 동춘당에 이제 애부에 왔다가 여기로 오셨대요. 아마 이 건물로 보이는데 저 앞에 건물에 오셔서 한 시간을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배워야 됩니다. 공자가 그랬거든요. 왜? 왜 다퉜겠어요? 문 앞에서. 형님 먼저 들어가세요. 이제 저기 이제 삼순이니까 벼슬은 우암이 높고 동춘당이 한 끗 낮은데 벼슬로 보면 우암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나이로 보면 동춘당이 이거 가지고 계속 몇 시간을 다퉜다는 거야. 그게 예의 기본이야. 사양 뭐 이렇게 그죠? 오늘날은 말이 안지라는 소리 안 해도 지가 말이 어른 히털프다 하고 오늘날도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아? 아니 한 끗 차라고 온열도 한 끗 차라고 형이 있고 아우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제 뭐 형제지간에도 우애가 나오는 거지. 뭐 형보다 지가 벼슬이 높다고 말이야. 지가 막 해봐. 아우가 그게 그 질서가 무너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암 선생이 더 머리가 좋으신가 같아. 꾀를 내서 그러면요 제가 뒤쪽으로 돌아서 아마 저쪽 뒷문이 있었던가 봐. 절에 들어가서 형님을 문을 열고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타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보면 예의 핵심적인 요소다. 그리고 이 건물에 보면 뭐 이제 이건 우리들 얘기야. 실제 그렇게 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보물 건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야.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저 앞에서 보면 우선 뭐 이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탁탁 각지게 뭐 직선으로 권위적으로 안 돼 있다고 건물이. 약간 저 용마로도 이렇게 그죠? 이거 우리 학교 때 많이 배워 이런 걸 곡선임이라고 그래. 직선. 저 처마도 앞에 부분 물 떨어지면서 약간 올라가고. 이것도 그냥 무슨 뭐 저 어떤 여자들이 뭐 춤출 적에 확 뜨는 것보다는 치마를 약간 들으니까 그 묘가 더 있잖아. 그지? 뭐 약간 살짝.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면에서 보면 상칸집인데 제일 좌측이 저기 온돌방이야. 왜 온돌을 놓느냐? 겨울엔 추우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대청이고 공부하는 건데 이제 측면, 옆에 면이 2칸, 전면 3칸에 6칸 집인데 우리나라 건물이 중국, 일본하고 비교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자연을 착용, 끌어들인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게 들어서서 그런데 옛날에는 뭐 이 담장도 그렇고 대청에 앉아서 저기 방이 대청이 여름은. 그래서 들어 열개 문이라고 하는데 저 동춘당 현판 있는다고 옆에를 다 앞에를 들면 터져. 거기 걸쇠가 있어. 걸게 돼 있어. 그럼 대청이 확 트이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보이잖아. 그 선비들은 자연을 하면서 이렇게 널찍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온돌방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온돌방도 이제 문이 있어야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는데 저기에도 이제 머름이라고 해서 밑에 이렇게 해서 쉽게 하면 박지원 열하일기도 보면 박지원이 나마냥 배가 많이 나고 뚱뚱했나 봐.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방을 프라이버시를 요즘 아파트 살아서 완벽하게 프라이버시가 되지만 옛날 방은 담 너머를 이렇게 봤을 적에 대낮에 말하자면 나같이 배 내고서 딱 들어놓으면 종이 봐도 좀 남사스럽잖아. 홀딱은 아니지만 자주간 모습이 마당 쓸다가 딱 일어섰을 적에 뭐 안방 저 사랑방이건 안방이건 부인들 혹시 뭐 옷매무새를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높여놓는 거 이걸 머름이라고 그래. 옛날 그런 장치를 다 어른들이 해놨다는 거야. 그런 게 이제 돼 있고 가장 큰 특징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랬는지 모르지만 최근에 이제 노블레스 오블레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뭐 귀족들이 왜 프랑스나 유럽에서 대접받느냐? 귀족들이 그 말하자면 서민이나 평민들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정신이 있다는 거야. 기부금도 내고 기업들이 돈 벌으면 미국 돈 많이 내놓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옛날 선비 이 다 땅이 송씨들 땅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자지 무엇이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많고 하니까 암만 부자고 뭐 하지만 여기 온돌방에 말이야 남 추워서 얼어 죽을 지경인데 맨날 불 떼고 있으면 남 벌적이 저것들은 맨 양반들은 따뜻한 데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니까 굴뚝을 낮춰서 보통은 굴뚝이 이렇게 높아야 불이 연기가 빠져나가고 여기는 좀 낮습니다. 군역이 한쪽에 보면 저 밑에 쪽에 그렇게 해서 주변을 배려했다고 하는 말이 있고 마지막으로 정리겸 뭐 정사에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학자들이 가끔 하는 얘기를 보면 동춘당이라는 분이 아까 우암 얘기도 많이 했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 동춘당 선생은 저 호처럼 인품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전쟁하면 죽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술이 발전 안 했기 때문에 어린이나 아기들이 태어나서 죽고, 뭐 저도 첫 애를 그렇게 잃었습니다만, 의료사고 같은 게 늘 잃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 애장이라고 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뭐 이런데, 그냥 어디 산에다 다 파묻고 할 거 아니야? 뭐 장례 내로 해야 되는데 그 성인이 시집장가 가야 아까 얘기한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애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주변에 갖다 많이 이 종산 같은데 뭐 일찍 죽은 애기들이고 뭐 이름 없는 사람들 이렇게 묘도 애미로 썼을 거 아니야. 근데 보통 사람은 그냥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동춘당 선생은 그런 데 가서 같이 온 사람들한테 아니다. 이런 이름 없이 죽어간 애기들도 다 사람으로 살다 갔으니까 술 한잔 부고 와야 한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난 동춘당이 우암이나 어떤 분보다도 당대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동춘당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사는 사회가 좀 착하고 서로 아끼고 하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선비라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런 거로 보면 동춘당 선생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착한 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제가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도 그 조시마 장로라는 분이 이제 나오는데 그분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한 게 동춘당 얘기랑 똑같아. 응? 동춘당이 훨씬 오래적 분인데 그런 선구자적 생각을 한 게 뭐 더 깊게 가면 불교 얘기도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모범적으로 말하자면 산 사람이나 돌아가신 분이나 똑같이 이렇게 예를 갖추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준 거로 봐서는 동춘당 선생이 저 호처럼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봄바람 같이 온화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21세기에서도 꼭 에치켓이나 이런 얘기를 안 하더라도 동춘당 송준길 선생님처럼 그렇게 좀 온화하게 자비 사랑스럽게 살아간 것도 하나의 좋은 태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나만. 저는 동춘당 이렇게 와보고 했는데, 그러니까는 저희가 알기로는 그냥 송시환 선생님만 많이 알고 별로 많이 이렇게 얘기들을 안 해서 잘 몰랐었는데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시간상 바로 옆에가 아까 참 얘기하셨던 호연재 김씨 옛날에 이름이 없으니까 그리 잠시 옮겨서 그쪽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 네.